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단풍 구경하러 산에 가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산에 가셔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준법사항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도토리를 줍거나 버섯, 나물, 또 나무, 심지어 돌이나 흙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이 모든 게 엄연히 절도 행위에 해당되고요.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법 조치를 받은 사람이 무려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에이, 예전에는 이런 거 다 캐서 먹었다, 산에서 나는 게 어떻게 주인이 있냐,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산에 있는 것을 함부로 채취하시는 행위 절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스피커로 음악이나 라디오를 켜고 산행을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등에선 스피커 소지만으로도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만약에 산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감사하지만요, 절대 스피커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연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소음 발생이 반드시 없어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산에서 마시는 술, 그리고 흡연, 이건 다 불법인 거 알고 계시겠죠? 또 지정된 등산로 외의 길을 가는 것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지킬 것들은 지켜가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기만 하는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얼마 전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이 빈대와 관련한 뉴스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불안한 전세 시장과 전세 살리기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가을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을 산에 가시면 이것이 가을 분위기를 한껏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축제도 지금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게 갈대입니다. 갈대는 주로 물가에 많이 자생하고 이거는 주로 산에서 대규모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키가 크고 민들레처럼 털이 날리기도 하는 은빛 물결의 주인공은 뭘까요? 네, 정답 보내주시고요. 어이구, 신만섭님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시 듣기를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요,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날짜를 넣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2023년이니까 23 넣고 뒤에 숫자 231020 10월 20일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다 들으셨죠? 키가 크고 민들레처럼 털이 날리기도 하는 은빛 물결의 주인공. 네,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는 주제가 빈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얼마 전에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 소식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13일 관내 한 사우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을 한 마리씩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유튜버가 지난 11일 해당 사우나를 방문해서 빈대를 발견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보건당국이 나선 겁니다. 서구는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추후 점검에서도 위생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국의 현장 점검 이후 업체는 자체 방역을 위해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해당 업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시설 소독과 부대시설 청소 주기는 준수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천 서구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요즘 젊은 층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긴 할 텐데 빈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빈대에 물리면 중요한 거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닌데요. 빈대에 물린다고 해서 심각한 질병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질 저하, 수면 장애,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빈대에게 반복적으로 물릴수록 가려움과 피부 반응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태국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벼룩에 물린 적이 있어요. 벼룩에 한 등, 다리 이런 데 한 100방 정도 물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삶의 질, 인간의 자존감 이런 게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빈대에 한번 물리면 집안에 빈대가 번식하면 엄청 많이 물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빈대는 사람 또는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인데요. 노린재목에 속하고요. 크기는 0.5cm 정도고 재빠르게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모기처럼 날거나 벼룩처럼 튀어다니지는 못한다고 하고요. 사람이 자는 밤에 주로 흡혈 활동을 하고 흡혈하지 않을 때는 침대 시트 밑이나 침대 프레임과 머리판 사이에 갈라진 틈, 이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대에 물리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벌레에 물린 자국이 생깁니다. 근데 이 특징적인 게 일렬로 물린 자국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선상대열에 마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 것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특정 사례에서는 물린 뒤에 14일이 지나서야 물린 자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빈대는 박멸됐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 발견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빈대는 1970년대 이후 근절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과 공중위생이 나아지면서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DDT 등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빈대가 박멸 수준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된 걸로 추정되는 빈대 발견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빈대 물림 증상을 보여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요. 환자의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빈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이 여성은 9개월 전에 미국 뉴저지로부터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뉴저지에서 온 이삿짐에 빈대가 붙어서 들어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20년 동안 없었던 서울 지역 빈대 발견 사례가 보고된 거죠. 연구진은 2008년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투고를 했고요. 2009년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해충 방제 전문 업체를 인용해서 빈대 발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 나왔고요. 2016년 8월에는 부산 숙박업소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사례가 보도가 됐고요. 지난 4월에도 서울의 숙박업소에서 빈대가 발견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견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발견이 되면 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질병관리청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0년 이후 2건의 빈대 발견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으로요.
2020년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 확인을 위해서 이 어떤 곤충을 검사를 했는데 진드기가 아닌 빈대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고요. 지난 9월에는 민원인이 보건소로 벌레를 가져와서 이게 뭐냐고 이제 확인 요청을 했고 질병청이 사진상으로 빈대라고 확인해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된 사례에다가 질병청 확인 의뢰가 들어온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빈대 발견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아직 토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제가 질병청에 직접 알아봤는데요. 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 토착화라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토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문도 있었다면서요? 네, 2015년 대한피부과 학회지에 빈대 물림이라는 제목의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이 실렸습니다. 55세 여성이 팔다리를 중심으로 전신 홍반과 가려움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왔는데요. 네. 빈대에 물린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이력이 없었고 특이 병력 사항도 없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인근 산에서 밭일과 축사 일을 했던 이력 뭐 이런 걸 토대로 국내 자생 빈대에 의한 물림 사례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및 국제무역, 외국인의 국내 이주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빈대 재유입과 확산이 가능하다. 빈대 유입은 빈대 유행 지역에서의 여행 가방, 이삿짐 등을 통해 들어와 서식하게 된다. 국내는 빈대가 자생 정착을 하기 가장 좋은 실내 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해외 이삿짐이나 수입 물품 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언제든지 빈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빈대를 히치하이커에 빗대고 있습니다. 히치하이커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동차 잡아서 타고 올라타고 가는. 예, 그러니까 빈대도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물건에 붙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뭐 이렇다는 이야기를 빗댄 거죠. 네. 그래서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인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여기저기 퍼져 나가느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들어와서 퍼지느냐 뭐 그런 차이 정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빈대 상황을 짚어본다면 토착화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앞서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생 서식하는 빈대에 물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보면 토착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그러네요. 단계입니다. 네. 예. 일선 지자체 관계자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토착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는 나온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현장에서는 빈대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충이 됐다는 뜻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토착화의 정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프랑스가 내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 빈대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또 미국도 십수년 전부터 빈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예, 빈대는 강력한 살충제인 DDT의 사용과 함께 세계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듯이 보였다가 10년 전쯤부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 지역에서 빈대 발견 사례가 자주 보고되면서 프랑스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네. 내년 7월 올림픽을 당장 개최를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 열차, 영화관 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대 발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데 빈대 영어 이름인 배드버그를 검색을 하면 네. 이 서구 사회 곳곳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빈대는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다. 빈대의 존재는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빈대는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발견되며 발견된 생활 환경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까 좀 말이 다르네요. 우리 보건소 당국은 예. 위생 상태 좋은 데서는 안 보일 거다 이랬었는데. 예. 예. 근데
그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다른 사람의 짐에 옷에 묻어서 들어가면 숙박업소는 그냥 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예. 프랑스 보건당국이 지난 7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 가구의 11%가 빈대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빈대 피해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빈대 방역과 관련된 가구 지출 비용은 평균 866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12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를 근절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찾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빈대 방역과 관련된 가구 지출 비용이 123만 원이면 이거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집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프랑스에서는 살충제를 쓰는 대신에 대체요법을 사용하라고 권하는데요. 그 프랑스 문화권이 워낙 살충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프랑스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방법은 열처리 또는 냉동처리인데요. 빈대는 섭씨 7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체온이 45도에 달하면 죽는다고 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빈대가 발견되면 실내 온도를 50도 정도로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50도로 어떻게 올리죠? 네, 굉장히 뜨겁게 만들라는 소리죠. 네네. 그리고 빈대가 발견된 옷이나 작은 물건 같은 것은 밀봉해서 냉동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네. 반면 미국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과 비화학적 방법 모두를 권장합니다. 미국은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죠. 근데 이 두 나라 공통적으로 모든 퇴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빈대가 서식할 만한 공간을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말끔히 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 침대에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빈대 침입 징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걸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자고 있는 동안 얼굴, 목, 팔, 손, 기타 신체 부위에 물린 자국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징적인 일렬로 물렸다든지 이런 자국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빈대가 탈피를 한 껍질이 매트리스나 시트 접힌 사이 이런 데 빈대가 많이 있는 곳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나 근처 가구에 빈대 배설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빈대가 피를 빨고 배설을 하는데 네. 이 배설물 색깔이 녹슨 색깔의 혈액 반점 이런 형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대가 내뿜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요. 달콤한 곰팡이 냄새, 키키하고 달콤한 냄새, 고수 냄새, 비슷한 냄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빈대가 갖고 있는 페로몬 여기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데요. 실내 공간에 서식하는 빈대가 많으면 이런 냄새가 굉장히 확연해진다고 합니다. 물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갑자기 냄새가 좀 이상한지 아닌지, 예. 네,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빈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전세시장 동향과 정부의 전세 살리기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전세 사기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이번 수원의 경우는 등기가 안 된 집을 계약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앞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주의를 했는데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네, 통상 전세 사기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수원시 전세 사기 유형은 정말 전문가들도 아마도 당했으면 모두 걸렸을 정도로 매우 기괴한 방식이었는데, 네. 아까 등기가 안 된 집을 계약한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는 쪼개기 담보라는 거였는데요. 네. 예를 들면 건물 6개 층이라고 한다면은 2개 층씩 쪼개서 각각 담보를 받은 거고, 첫 번째 2개 층을 쪼개서 담보받는 금액이 예를 들면 7억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층씩 해서 20억 정도의 추가 담보가 있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첫 번째 담보 금액인 7억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건물 전체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지만 건물가액 대비해서는 7억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이니까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미 다른 등기부 등본에 표현되지 않는 그 쪼개기 담보 금액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 차주를 바꿔가지고 은행기관을 바꿔서 건물의 A 부분은 A은행에서 B는 B은행에서 하는 건데 현행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이런 그 쪼개기 담보가 뒷담보 금액들이 기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이 임대인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우르르 걸려가지고 그 피해 금액이 뭐 600억 이상이고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뭐 수원 얘기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네. 2022년부터 그 전세 가격이 피크를 찍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한 8%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서 다행히 그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있었고요. 그 얘기는 92%의 임차인들은 세상에. 전세가가 내려갔을 때 그걸 알아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보증금 반환 지연 이런 것들은 뭐 관행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했는데요.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됐던 거는 임대인들 중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규모가 거의 너무 커서 그러니까 주택을 수십에서 수백 채 이상 운용하면서 보증금 전세금 갭매수 그 보증금 금액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인 경우 심지어 기업화하게 되면은 천억 단위를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보증금을 동시에 못 돌려주는 거를 일부러 기획해서 하는 듯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가령 그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국세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체납 법인에게 그 무순위로, 그러니까 체납 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보증금을 후순위로 깔아버리게 하는 그런 기법을 쓰면서 자기의 부실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그 커버치는 방식부터 등장을 하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그 미추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탄에서도 있었고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그 시장 금리가 조금 내려갔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해 9월까지는 꽤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수원에 바로 직전에 그 수원 전세 사기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거의 600억에 이를 정도로 큰 전세 사기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대전에서도 그 3천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등장할 거라는 그런 루머가 굉장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세 사기가 왜 나왔냐 해서 다시 좀 뜯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개기 담보 종전 방식이랑 또 다른 또 쪼개기 담보로 등기부 등본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방식의 전세 사기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게 제도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집합 건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이런 세대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별로 담보가 각각 기표되는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의 사건 사고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또 건물이 여러 층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중주택으로 지어서 3, 4층은 주택, 3, 4, 5층은 주택인데 1, 2층은 상가고 그럼 이런 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가 부분이랑 주택 부분이랑 또 건물 같이 다르게 그 각각 이제 간병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담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니까요. 그 주택부만 임대차 계약하는 쪽 입장에서는 주택부에 대한 담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가 쪽에 대한 담보가 선순위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돈은 다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는 아마 다중주택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그 요즘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50만 가구요.
네, 이거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요. 네. 그 10월 13일에 연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국토연이 그 연구한 거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집을 산 사람인데요. 네네. 그 산 사람들 중에서 그 체크를 2개 하게 돼 있거든요. 주담대 대출을 받고 산다에 체크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하고 산다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소위 전세를 승계하고 사는 거죠. 그럼 보증금 승계하고 산다에 체크한 사람들 건을 다 모아봤더니 거기에 보증금 승계 금액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시 취득 전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추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넘겨받아서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인 중에서는 임차 보증금만큼의 저축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 거의 없대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전세금은 본인이 그 돈만큼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대출. 네, 임차인이 내는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매수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보증금의 20%도 없는 임대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2억이면은 4천만 원도 없는 겁니다. 저축액에. 그러니까 2억 전세 끼고 3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을 쭉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있더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액이 10% 정도만 하락을 해도 그 하락한 전세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거를 국토연에서는 대략 약 50만 명 정도, 50만 가구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한국만 이런 거죠? 사실. 네, 전세 제도는 뭐 한국이 가장 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원래 전세는 매수자와 임대인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상호 이익적인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자기가 조달하는 게 아니니까 소위 무이자 차익금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금액만큼 무이자 차익금이니까 보유 비용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 임차인은 월세 대비해서는 전세 대출액이 월세의 그 이율보다는 낮으니까 좀 더 저리로 주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거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8%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게 되면은 보증기관이 또 전세금을 돌려주잖아요, 임차인에게. 근데 보증기관도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돌려받는 퍼센티지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5%의 금액을 지금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 자체가 8%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8%의 그 임차인들은 다행히 보증보험사로부터 네네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피하시고요. 네. 보증기관은 이제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돌려받은 금액이 올해만 해도 얼마냐면 올해 벌써 1조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회 요즘 국감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올해 주도보가 약 예상 손실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주도보라는 회사는 자본이 6조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1조 7천억 손실하게 되면은 내년 자본 4조 3천억이 돼요. 그래서 국토부가 얼마 전에 1조 원 증액하기로 해서 내년에 한 5조 3천억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한 1조 3천억 이상 손실 볼 것 같거든요. 또 손실 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1년에 1.5조에서 2조 이상의 손실이 한 3년간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자본이 완전히 그 잠식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왜 돈을 못 받고 있냐? 여기에는 선한 임대인도 있지만 전세 사기범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사기범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뭐 도저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문제 관건은 뭐냐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시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퍼센티지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임대차고의 10% 이상이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갚아줘야 되는 보험액도 늘어났는데 사고율은 올라가니까 이 회사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도보가 지금 굉장히 그 백척간두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그렇다 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게? 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관행적으로는 일부 보증금 돌려받을 때가 됐을 때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그거를 보증금 위반한 사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통상적으로는 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성실하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신이 성실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서가 오는데 내용 증명을 토대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4인 간 계약이 아니라 나의 그 전세권이라는 대항력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대상으로도 자기의 권리가 공표되는 효과가 있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그 대항력이 기표된다는 것 뿐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위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현금 흐름을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뭐 저도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한 건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일부는 그래도 선한 임대인들은 그런 걸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일부는 그거를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보증금의 20%도 안 되는 그 저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못 돌려주는 게 심해지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는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부가 이런 역전세가 났을 때 DSR을 보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역전세 금액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특례 역전세 론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그 은행의 전세 대출로 잡히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의 마이너스를 만회하는 임대인의 현금 흐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전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일부 임대인들이 또 잠적하고 막 저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요즘. 네, 요새 이번에 수원의 그 수원 전세 사기 사건도 일가족이 거의 약 20개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을 운용을 하면서 일가족 명의로 그러면서 사건 사고했고, 그래서 원래 잠적했다가 이번에 잡힌 거잖아요. 잠적했다가 구속 수사하게 되면서 잡힌 거고, 이런 케이스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집합 건물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 다가구류의 그런 집합 건물에, 그런 건물에는 건물 단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든요. 건물 40억이면 뭐 30억 대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계약 가구는 15가구나 20가구일 수가 있는데, 그럼 가구는 개별 가구별로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위 선순위 전세자가 몇 명인지, 또 아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쪼개서 담보해버리면은 나오지도 않고, 네,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을 해주는 이런 기준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 전세를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주고요. 근데 그 전세 대출을 해줄 때 4인 간의 계약 관계니까 그냥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은 집합 건물이고 임대인은 내 맘대로 다른 건물에 연계해가지고 대출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선 보증을 다 서놓고 근저당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다중주택 건물은 그냥 어느 정도는 약간 준 월세화 되도록 그 제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네네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전세 보증보험 제도 있잖아요. 네.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지금 현재 주도보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중단이 돼야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3월에 중단된다 이런 말도 많아요. 그 1년에 막 2조씩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 분양보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그거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이 전세 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에서는 그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로 그거 믿고 그냥 전세대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게 은행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전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분양 사고도 없었고 그냥 분양 보증과 전세 대출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년에 3천억에서 5천억대 순이익을 냈었고 자본을 키워왔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우리가 개인이 가입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제도도 원래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슬금슬금 가입했는데 전세 시장이 1,000조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10% 정도 빠지고 디폴트 한 3점 몇 조 나버리면은 미반환 액이 확 늘어버리면서 조 단위로 미반환 돼버리는 거거든요. 현재 주도부의 자본 규모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전세 사건들이 나면 시장에서는 전세 포비아라 그래서 전세를 좀 기피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게 되는데 그럼 보증보험 가입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임대인들의 조건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임대인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거의 뭐 자본이 완전히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큰일입니다. 아 진짜 이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큰일 났네. 근데 그 허그의 보증이 많은 사업장에서 좀 절실한 거 아닌가요? 네, 그 허그라는 회사가 하는 사업들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사실 이 회사는 그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도 분양 보증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굿모닝 그 분양 사기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을 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계약금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인허가를 다 끝내거나 토지를 다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분양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은 돈을 다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분양 또 혹은 주택 분양을 했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혹은 시행사 대표가 돈을 들고 돈과 도장을 들고 외국으로 도주해버리는 사건 사고도 있어서 분양 관련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현재 개량된 거는 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칙이든 주택 분양에 관한 법이든 이제 분양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수분양자들이 어쨌든 보험에는 가입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청약에 어떻게 넣었다. 네. 그러면은 건설사가 망하거나 시행사가 망하더라도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사가 이 프로젝트가 끝까지 준공될 때까지 다른 건설사를 교체하거나 시행사를 교체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공을 시켜서 수분양자는 문제가 없도록 할 테니까 보험료를 조금만 내라. 이러면서 이 분양보증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년에 30-40만 호 분양을 하면서 여기서 상당한 수익이 났었는데 문제는 요 사업들도 요즘에 PF 때문에 좀 문제라고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PF 분양보증 사업이 있어야지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냐면은 전세보증보험 반환 사고에서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있어가지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작은 그 부서에서 이 전세금 시장 자체는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막 조 단위로 손실이 나니까는 원래 해야 되는 그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요게 전세보증과 관련해 그래서 요즘 정부는 전세가를 결국 전세보증 이런 미반환 사고가 나는 게 전세가에 빠져서 그런 거니까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창구지도 등을 통해 가지고 전세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네.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져야지 전세 가액이 대출 좀 더 받고 전세 가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금리 조정을 통해서라도 전세금을 높이려고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게 올해였는데 네. 그게 뭐 이번 사건으로 최근 들어서 아까 앞에서도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어저께 그런 얘기들이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시장 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장기 채권 금리는 원래 미국 장기 채권 금리랑 연동될 필요가 없는 금리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이고 미국은 미국 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국 사정이랑 우리 사정이 그대로 도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환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컨버팅 돼서 들어오니까 미국이 고금리여도 우리는 고금리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잠재 성장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금리가 같이 튀어버리니까 미국과 굉장히 동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금리가 이렇게 셀 수가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동조화로 인해 가지고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상품 금리가 또 따라 올라가 버려 가지고 현재 우리 체력에 맞지 않는 그런 금리 레벨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금리를 낮춰서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지금 좀 막히고 있다 보니
뭐 문제가 좀 총체적으로 생기는 것 같고요. 오,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제 저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순전세보다는 그 보증금을 낮춰서 그냥 저는 월세화 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너무 이제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좋죠.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거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아니라면은 좀 보증금 규모를 좀 자기가 감당하는 수준으로 좀 낮추는 게 어떠하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가격 그 전세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잘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억새였습니다. 3895님, 5398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3288님. 요즘 축제에 다니는 재미에 멀어도 꼭 찾아다녀요. 더 나이 들면 못 다니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녀야 됩니다. 68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68세는 매우 젊은 거죠? 매우 젊은 거죠. 정춘이죠? 정춘입니다. 네. 5704님 엄마랑 공항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오, 어딜 가실까? 부러운데요? 네네. 해외 가시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없는 대답들입니다. 마냥 부럽습니다. 5704님 운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고요. 요즘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혹시 받으시면 오늘 아침 라디오 꼭 말씀해주세요. 제발.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